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삼형제 조합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할 것 같아. 네. 저는 안녕하지 못하더라고요. 안녕하셨어요? 아니 근데 오늘 10시에 대통령 기자회견 보면서 그 이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한 이제 사실상 문건화돼서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팩트 시트. 그 정말 애썼다. 그리고 안도감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 전에 보면서. 큰 위로가 되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영장 기각이 두 방이나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네. 아마 그 소식 때문에 밤 늦게까지 기다리시고 또 일어나셔가지고 아침에 상쾌하셔야 되는데 네. 좀 불쾌한 분들이 좀 많으시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방송에서 네. 다 저 얘기로 준비했어요. 그렇겠죠. 박성재, 황교안 영장 기각 뭐 이런 거로 준비했다가 아침 10시에 이제 그 속보 팩트시트. 팩트시트 그 네. 발표가 되면서 방송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일단 우리는 먼저 첫 번째는 박성재는 먼저 안 갈 수가 없지. 가야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또 기각됐는데 이게 일단 저는 비법조인이라서 그런지 이게 어떻게 기각이 된 건지 기각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일단 기각 사유로는 뭐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 염려 없다. 법조인들이 보시기에는 기각 사유가 맞습니까? 근데 그 법조인들이 제일 예측하기 힘든 게 영장 재판 영장? 결과예요. 물론 그렇지. 네. 차라리 유무죄 판단은 어느 예.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것도 뭐 가끔 이례적인 판결이 예. 나옵니다만 영장 재판은 전형적인 아직까지도 원님 재판이에요. 원님 재판. 마음대로야. 솔직히 그러니까, 영장 그런 것 같아. 영장 발부할지 풀어줄지는 예. 원님 마음대로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원님 재판적 성격이 있는 거는 맞는데 예. 지금 이 내란을 정리하는 국면에서는 이 원님 수준도 이거는 내란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지금 역모를 지금 옹호하는 그런 원님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님도 지금 처단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남세진 판사가 그래도 수원 3인방에서는 좀 배제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박성재 영장 이번에 또 재청구이기도 해서 기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인데 뭐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불구속으로 하겠다? 저 논리를 그대로 확장하면요. 네. 지금 이상민, 그리고 엊그제 구속된 조태용, 그리고 이제 구속돼 있는 뭐 김건희, 다 풀어줘야 돼. 아니 다 다투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왜 그럼 구속을 하고 왜 그럼 박성재는 빼줘야 되느냐?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영장 재판이라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를 가지고 잡아놓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구속제도의 근간을 좀 지금 사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일정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으면 욕을 덜 먹어요. 예. 근데 이상민 전 장관하고 박성재 전 그러니까. 장관하고 비교할 때 이상민은 진작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비교하면 이게 기준이 뭐지?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일단 사안의 중대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장관도 사안이 중대합니다만 그거에 비하면 박성재는 이상민은 그럼 죄도 아니야. 아니 그 정도 그러니까 박성재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엊그저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예. 구속이 구속이 됐는데 됐어. 예. 그건 또 내란 혐의는 없어요. 또 예. 사실은 국정원법 위반하고 위증하고 뭐 이런 거로 그러니까 보고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뭔지 지금 이거에 비하면 참. 저도 헷갈려. 근데 저는 기준을 알아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이대 체제 하에서의 기준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조태용 같은 경우는 왜 구속했냐? 예. 법리로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조태용 하나가 책임지고 떨어져 나갈 단일 범죄성 사안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조태용까지만 수사를 하는 대상의 범죄고 거기서 끝난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박성재 같은 경우는 박성재가 뚫리잖아요. 예. 그 이건 윗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검찰, 법무검찰 실무적으로 쪽으로 바로 가죠. 가죠. 그럼 예. 어디가 위험해지냐? 직위원.
이 사법부와의 내통까지 오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인계철선식으로 박성재는 막아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굴비짝처럼 쫙 있는 거는 영장을 발부 안 해주고 수사를 막는 거죠. 예. 사실상 수사 방해고 조태용처럼 약간 그 무리에서 이탈돼가지고 본인 범죄로 끝내는 부분들은 영장을 발부해서 나름의 본인들의 권위를 좀 유지해 나가려는 사법부의 하나의 좀 술책 아니냐. 그 일리 있습니다. 좀 이런 의심도 듭니다. 아니 훌륭한 일리 견해인데 있어. 그거는 윗선이 뚫리는 게 아니고 아랫선이 뚫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아랫선도 심우정도 위아래로 뚫리고 뚫리죠. 예. 조의대도 그날 밤 조의대 대법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박성재 뚫리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그쪽으로 옮겨 붙을 거라. 그러니까 수사 동력이 붙어. 대법원장을 염두에 두고 예. 윗선이다. 심우정까지만 심우정은 당연한 거고. 그건 아랫선이지 명백. 아니, 심우정은 아랫선이고 조의대까지도 분명히 그 불똥이 튈 거다. 여기를 방어 못하면은. 그래서 인계철선으로 막아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박성재를 활용해서 본인들에게까지는 내란 특검이 더 다가오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저도 그거 아니면 설명이 지금 안 이건 되더라고요, 진짜 이 설명. 근데 상황을. 제가 얘기한 건 교과서적인 설명은 아닌데 조태용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지금. 뭐 조태용 같은 방 경우는 안에서. 지금 예, 힘이 없는 거죠. 근데 박성재는 힘이 있는 거고 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조태용 정말 구속 적부심 신청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다툼의 여지 있는 걸로는 지금 다 빼줘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구속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세진 판사의 방식으로 보자면 맞아요. 아니 다툴 여지 없는 아니 핑계 없는 그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마다 사연이 있는 거죠. 근데 저런 식으로 해서 박성재를 재청구까지 빼준다? 정말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일단 박성재 같은 경우에 그 구속영장하면서 추가로 이제 혐의된 우리가 알려졌던 거하고 네. 어제 새로 알려진 게 업무 수첩을 갖다 복원했다는 거잖아요. 나 저거 보고 저게 이제 그 당정대 회의가 12월 4일 날 계엄 바로 그 다음. 실패한 바로 다음 날 네. 오후 2시에 열렸다는 건데 이제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저기서 박성재가 저 수첩을 들고 갔던 거예요. 당 콘센서스 이거를 갖다가 그 정당성 이 계엄이 정당했다. 이거 정당의 계엄이 불가피했다. 이 이론을 마련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중도 임기 중단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내란 특검 수사는 막아야 된다라는 의미로다가 저렇게 꼬표를 X표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작성을 해서 들어갔다는 게 저 남세진 판사한테 보여줬는데 저게 어떻게 다툴 여지가 뭐가 있어. 근데 저 메모가 사실은 실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른바 그렇지. 예. 그 비상계엄이 예. 뭐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저쪽이 그 실행이 메모에 그렇게 됐지. 의하면 그렇죠.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한 예.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예. 그 이후에 예. 뭐 사실은 저 메모대로 실행을 했죠. 됐죠. 예. 그러니까 저거 보면 다툼의 여지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저거 바로 이어서 저 당정대 회의 하고 나서 15시 30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삼청동 안가 같은 삼청동이니까 그 안가로 가서 그 법조 4인방 모여서 이상민은 빨간 파일로 들고 가고 네. 박성재도 그 저거 뭐 대책 그 검사가 작성한 거 회의 들고 가서 대책 회의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다 검사 후배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완규, 김주영. 예.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게 박성재는 휴대폰으로 보고를 받아서 그것도 다 지워버렸잖아요. 지웠죠. 지운 걸 보고를- 복원한 거지. 그렇지. 지운 걸 다시 복원한 네. 거잖아요. 우려가 아니라 이미 증거인멸도 물론 뭐 자기 증거인멸은 죄는 안 되지만 예, 예. 증거를 없앤 게 지금 확인이 다 되는 사람인데도 야 이게 우려가 없다. 그래서 구속을 안 시킨다. 말도 그러니까 안 원래 되는 얘기죠. 구속이 가장 큰 사유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 얘를 놔두면은 밖에 놔두면은 없애는 우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네. 과거에 그런 전략이 있느냐? 이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박성재는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복귀하고 나서도 하드디스크도 구멍 뚫어서 천공시켜서 막 파괴시킨 사람 아니야. 천공. 네, 천공. 그 천공 말고 난 다른 처음에 천공. 천공한테 맡겼다는 줄 알았어. 그 천공을. 없애는 걸 그러니까 같은 뜻의 천공을. 아니 그런데 증거인멸을 아, 어떻게 안 한다고 우려가 왜 없다고 보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나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심해요, 심해. 원님 생각이 그러니 참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원님도 내란에 편들면 안 되는 원님인데 그 원님도 그 체제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원님은 지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결과 자체는. 그러니까 저 중앙지법 저 남세진 판사는 어쨌든 수원 3인방하고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올해 2월에 같이 그러니까
법원 인사 때 올린 거죠. 그러니까 조이대 인사죠. 그러니까. 네, 내란 인사죠. 내란 인사. 마찬가지야. 조이대 인사죠. 네. 수원 3인방이나 똑같이 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겠다마는 확실한 1차 마크맨들로도 4명을 갖다가 맡아둔 거 아닌가. 수원 3인방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때 얘기입니다만 예.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그때는 그 전에는 대통령실에 판사도 파견 가고 그랬어요. 네. 대통령실에요. 네, 청와대 청와대. 판사도 파견 가고 그랬어요. 검사도 파견 가고 판사도 파견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검찰 인사는 주로 어느 라인 옛날에 이제 공안부 이제 인사를 특히 신경을 제일 많이 썼고 예. 그다음에 이제 특수부 쪽을 공안이 이른바 쇠락하고 나서는 이제 특수부는 꼭 그래도 챙겨야 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 3부장은 그래도 미리 스크리닝을 해서 예. 우리 쪽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고 하는 인사였고 법원에서 가장 신경 쓰는 인사는 뭐냐면 그 서울 시내 특히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시내의 영장 전담 판사들 하고 그 형사 합의부장 형사부장. 합의. 예, 형사부 합의부장 그걸 예. 지기현 판사가 지금 형사 합의부장이잖아요. 예. 형사부 부장이잖아요. 예. 그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자리로 예. 다 인식이 돼 왔죠. 형사 합의비가 그런데 몇십 개 되잖아요.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많은데 좀 가까운 쪽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민사부와는 달리 형사부는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워낙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 배당될지 모르는 그 법원의 특성상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자리로 다 인식이 돼 왔죠. 그럼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 이번에 4명이 갔잖아요. 네. 영장 전담 판사는 판사들이 그 원하는 자리입니까? 원하지 않는 자리입니까? 누구는 장경태 의원은 그 원하지 않는 자리라고 하고 누구는 또 거기 서로 원하는 자리다. 요직이죠. 그래도. 아니 근데 영장 전담 판사 특히 서울중앙이나 서울 시내 영장 전담 판사는 뭐 요직이라고 요직이죠. 불만하죠. 특히 남부지법이나 중앙지법은 요직.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꽂아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힘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힘이 누구를 있으니까. 잡아놓고 아. 빼주고 하는 그 힘이 아. 있는데 다 가고 싶어하는 자리죠. 근데 저는 아. 남세진 부장도 우리가 조이대 인사인 건 맞으니까 예. 그걸 전제로 한다면 한 2가지일 것 같아요. 뭔가 조이대와의 그 코드가 맞아서 발탁이 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뭔가 과거에 어떤 연이 있어서 그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비양심적, 비이성적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기현 같은 거잖아요. 지기현도 과거에 조이대 대법관 시절에 재판연구관 또 같이 근무하면서 많은 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조이대가 그 정년이 있어가지고 2027년 6월 달까지 임기예요. 예. 그럼 조이대가 앞으로 인사를 몇 번을 더 합니까? 지금 정기 인사만 2번을 더 해야 되고 또 이제 하반기에 또 비정기 인사까지 하면 한 3-4번은 인사를 더 할 텐데 예. 지금 판사들 입장에서는 조이대가 무섭지 국민들은 뭐 안중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우리가 양심까지 뭐 조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이게 내란이야? 뭐 이거 가지고 호들갑이고 유난이야? 예. 뭐 할만해서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눈치를 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거죠. 이건 정말 사법부가 물론 저 4명이 그 현재 사법부를 다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물론, 예.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대표 선수들이잖아요. 예. 이 중요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들. 1차 마크맨들이야. 다 그렇죠. 4명의 원님들이 지금. 뭐 법원에 지금 대표격에 지금 얼굴로 나와 있는 저 판사들 이름 지금 국민들이 다 외우지 않습니까? 예. 저 3인방과 남시진 판사 이름을. 근데 이렇게 조이대 눈치를 보면서 정말 그 뭐 독립을 운운하기에 앞서서 자기들 내부의 독립도 안 돼 있으면서 무슨 독립을 운운하는 이런 예. 코미디 같은 주장을 하느냐. 아니 전 이거 좀 판사들이 나와서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한 번 더 영장 청구해 보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 기한이 이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12월 14일까지이기 때문에 뭐 한 달은 남았는데 한 번 더 뭐 지금 불구속 기소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실익이 없나? 과거에 보면은 아주 그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예.
영장 기각되고 네 번째 만에 발부된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번째까지. 네, 네 번째까지 간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번에 영장 기각 사유도 보면 그냥 기각 사유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기각했으니까 이번에도 기각이야 뭐 이런 취지가 좀 묻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난번에 기각했는데 기각이 됐는데 내가 뭐 이번에 뒤집을 생각은 없어. 뭐 이런 취지가 좀 품어져 있는 것 같아서 별로 세 실익은 번 없다. 영장 청구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실익적 차원에서는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네. 저는 실익도 실익인데 저는 한 번 더 청구해서 저는 판사들 저 기록에 좀 남겨놔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저도 그러니까 그 얄미워서 표현이 맞는지 갈 때까지 한번 이거 모르겠는데. 가봐라 그러니까. 한번. 아니 이거 어디까지 그 조이대 인사로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는 건데 자꾸 저렇게 그 두더지들 고개 쳐들듯이 지금 쳐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뭐 기각이 나올 게 저도 충분히 예상은 되지만은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사법부가. 자, 그럼 어쨌든 저 원님 4명이 딱 버티고 있는데 다음 순서가 이제 추경호 그 의원일 거란 말이에요. 네. 27일 날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되면 바로 이제 아마 구속영장을 칠 텐데 어떻습니까? 내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원님 4명이 딱 버티고 있으면 아니 근데 이거 결과 예측을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네. 다만 박성재 장관에 비하면 추경호 의원은 혐의 입증이 훨씬 까다롭죠. 그렇지. 예. 그럴 수 있죠. 예. 직접적인 증거는 지금 뭐 사실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황이니까.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꾼 것, 예.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제 바꾼 거, 예.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한테 계속 늦춰달라, 본회의 이 표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던 것인데 그건 이제 일종의 뭐 훌륭한 정황 증거인 것은 틀림없는데 예. 내심에 이제 내란의 가담 내지는 내란을 보다 용이하게 오래 지속되게 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가 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러니까 막야 교도소 몇 명이나 더 수용할 수 있어 이거 출금 바로 이거 시켜야 될 거니까 준비해 뭐 이렇게 막 드러나게 행동했던 박성재 당시 장관에 비하면 훨씬 입증 까다롭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특검의 성공 여부의 기준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김건희 넣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은 모든 특검들이 법무검찰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 이 두 가지까지 돼야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박수를 쳐줄 수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제 실패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못해서 실패했다기보다는 저렇게 막 원님 4명이 딱 골대를 맞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패 책임을 특검에다가 묻고 싶었는데 지금에 아. 와서는 특검이 잘못했다라는 여론보다는 그렇지. 이거 이제 원님들 내지는 조이대 라인들의 이 내란 인사가 한 인사들 복 인사 인사의 인사들이 지금 저렇게 수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전 시각이 바뀌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 저도 그러니까 특검이 능력이 없어서 뭐 열심히 안 했다거나 그게 뭐 아니라. 그게 물론 모든 특검이 다 잘한 건 아닌 것 같아. 뭐 부족한 면은 다 있겠죠. 그런데 있지만. 지금 저 어쨌든 원님 4명, 마크맨 4명이 딱 버티고 있는 한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정말 강제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이대 인사가 2027년 6월까지라 그랬잖아요. 이거 정말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저는 제도 개혁과 인적 청산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인적 청산이 없는 제도 개혁은 무의미하거든요. 아니 제도를 아무리 바꿔봤자 그 나물에 그 밥들이 가서 운용을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이대 임기까지 이게 정말 이 수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원적으로 회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 처방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추경호 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때문에 이제 낸 그 제안서 보면은 한동훈 전 당시 이제 당 대표였죠. 소통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일단 한동훈이 개헌 막기 위해서 빨리 국회로 가자 하니까는 추경호가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까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기다려라 하는 거고 원내 대표 명의로 일단 당 대표는 그때 입장을 냈으니까 개헌 반대한다고 원내 대표도 빨리 반대 입장 내달라 하니까는
아, 당 대표가 내는데 뭘 원내 대표까지 내냐? 그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추경호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했다. 이걸 지금 특검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그러니까 증거를 내놓고 윤석열 있는 눈치 엄청 보고 있었던 거죠. 저 네. 때까지. 일을 안 했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이제 네. 비상계엄 해제나 비상계엄 반대에 반대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반대, 찬성한 거죠. 반대했다. 윤석열 그렇지. 계엄에 찬성한 어, 어, 어. 거죠, 사실상.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결위장으로 소집 장소 바꾼 거 있었잖아요. 네. 그 소집 장소 바로 바꾼 뒤에 한동훈 전 대표 그래서 아 빨리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이렇게 또 문자로 했는지 전화를 문자로 아마 연결을 한 것 같은데 와달라 하니까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아니 그 본회의장에 거기는 지금 민주당도 있고 밑에서 지금 여기 여러 상황 정리하면서 있다가 해제한다는 투표 결정되면 그때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기서 얘기하는 밑은 예. 밑에서 여러 상황 정리하며 있다가 올라가도 된다는 예. 그 밑은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의미하는 것 그렇지. 같아요. 예, 예. 층에 그러니까 예결위 회의장하고 본회의장은 같은 층이잖아요. 예. 같은 층이니까 이거는 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원내대표실 그야말로 아래 한층 밑에 그렇지. 있는 자기 방 아, 예. 원내대표실에 난 계속 있겠다. 예. 본회의장에 안 들어갈 이유를 만드는 거죠. 저거. 그러니까 저런 거를 보면 어쨌든 추경호 그 원내대표는 하여튼 조금 더 구속영장에서 조금 더 추가가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구속되는 게 난 맞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렇고 또 통화 시점도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특검에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시를 했어. 조지호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 김용혁 국방장관하고 초단위로다가 저렇게 윤석열이 그날 계엄날 통화를 했어. 바로 김용현하고 통화한 바로 직후에 55초 뒤에 추경호한테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한 거거든요.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추경호는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런데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1분이 안 넘었거든요. 통화 시간이. 그렇죠. 그 중요한 시점에. 근데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말을 하는데 2분 5초가 걸렸다는 거예요. 가장 길었어. 이게 저는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기서 뭐 미안해 뭐 이렇게 10번 얘기했을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아니죠. 미안하다 하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어떠한 모종의 조치들을 논의하면서 2분이면은 꽤 그래도 많은 내용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예. 더 급박한 시간에 시기에 뭐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은 뭐 의원들 그거 가서 해제 의결 안에 지금 하려고 할 테니 안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 몇 명 들어가 있어 그렇죠. 지금. 상황은 어떻고 어. 이거 좀 최대한 지연을 시키고 예. 못 들어가게끔 할 수 있냐? 예. 라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 부분은 반드시 좀 밝혀져야 그 추경호 원내대표 이번에 영장 청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나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은 간단하죠. 간단했어. 그렇죠? 지시 아니 왜냐하면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경찰청장 야 국회 그거 철저히 막고 들어가서 끄집어내. 이건 몇 차 안 걸리잖아요. 예. 국방부 장관도 야 특전사 뭐 하냐 도대체. 갔냐 안 갔냐. 예. 다 그쳐. 헬기 왜 안 와? 뭐 통화 내용이 간단해요. 근데 짐작을 해보자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의 통화는 간단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본회의장 가서 국회의원 끄집어내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예. 이거는 조금 복잡해. 야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면 일단 성립이 안 돼야 된다. 일단 예. 과반수를 넘으면 안 된다. 제적의원의 과반수.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된다. 국힘은 일단 전원 안 들어가야 되고 예. 지금 밖에서 막고 있으니까 민주당이나 당시 야당 의원들은 최소한 못 들어가게 최대한 막아야 되는 것이고 국힘은 한 명도 그 안에 들어가서 착석하면 안 돼. 근데 들어가 있었어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빨리 끄집어 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원내대표 뭐 하는 거야? 이러면 길어지지 대화가. 거기 누구 들어가 있는데 야 걔는 거기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빨리 장소 옮겨 빼내 이렇게 되는 어. 거죠. 그 말을 하니까 저렇게 2분 5초나 추경호한테 가장 오랜 시간을 전화를 한 거거든요. 윤석열이. 저 다급할 때. 그 다급한 시간에. 예. 분초를 다투는 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한 해명이 모르겠습니다. 구속영장에서 조금 더 정확한 어떤 그
빼박 증거가 더 이제 아직 시간이 좀 27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지금 미리 패를 꺼내 놓으면 안 될 테니까 그때 뭐가 또 튀어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게 어떻게 입증을 하든 어느 정도까지 수위로 입증을 하든지 간에 지금의 저 라인업으로는 제가 볼 때는 원님 사인방.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뭐 귀납적으로 그 케이스들을 누적이 됐잖아요 이제는. 뭐 그 처음에 우리가 아유 조이대 내란 인사 뭐 내란 편 설마 들까? 근데 내란 인사는 맞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이제 누적된 정보들 이걸 놓고 보면은. 야 추경호 때 그럼 입증을 해도 뭐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불구속으로 방어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짓거리를 또 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 현직 국회의원인데 원내대표 출신에. 아니,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나? 저 어쨌든 마크맨 4명이 딱 버티고 있어서 무조건 이게 뭐 위법이든 불법이든 소용없어. 나는 무조건 내 마음이야. 내가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버리면 지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럼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제도 개혁도 전 다 좋은데 순서가 인적 청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 개혁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고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는 지방선거 시작되고 뭐 국회의원들이나 국회가 이제는 또 선거로 이게 모두가 전환되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소홀할 수밖에는 없을 텐데 저는 지기현과 조이대 그러니까 조이대는 뭐 바로 탄핵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기현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고 또 조이대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법원 내부의 여론이 움직이도록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사회나 우리 국회가 못 해냈다는 게 정말 너무 아쉽고 그럼 이제 앞으로 조이대 임기 때까지는 이거를 어떻게 그럼 이 인사들을 놓고 이걸 돌파할 것이냐. 저는 뭐 지금으로서는 인적 청산 외에는 저는 뭐 별다른 대안이 잘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기가 너무 아쉬워요. 시기 자체가. 시기가 그러니까 중간에 적당히 사실 타협하려고 했잖아요. 지난 6개월을 한번 복귀를 해보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도저히 타협을 할 수가 없는 사람하고 타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옛날 돌이켜 보면은 내 계엄 직후에 내란 직후에 한독수하고 타협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도저히 한독수 입장이라면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야. 나라가 망해도 좋으니까 내가 일단 빵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타협이 되겠나? 지 살겠다는 내란범하고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마치 뭐 이제 상황이 너무 늦어졌으니까 뭐 여론도 잠잠하고 뭐 어떻게 하겠냐 또 이런 논리인데 아니 그럼 여론 있을 때 했었어야죠. 그건 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론 있을 때는 안 하고 또 여론이 식으면 식어서 안 하고 그럼 조이대 체제로 2027년 6월까지 버텨야 되는데 야 이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되냐 이런 고민이 정말 현실적으로 드는 거고 아마 추경호 영장 기각이 나오고 나서는요 아마 동력 다 꺾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법부는 더 날개를 달고 더 심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제재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한으로 밀고 들어오는 저 세력들한테 뭐 지나간 거 이제 후회받자 소용없고 아쉽지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은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지금. 저 사람들 어쨌든 저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내가 영장 나는 판단해서 나 욕하려면 욕해. 나는 이거 영장 기각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기각시켜 버리는데 어떻게 하겠나. 못 막죠. 그 막을 못 수가 막잖아요.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는 거는 힘을 이끌어내려면은 일단 정치가 움직이려면은 주권자가 먼저 움직여야만이 정치가 움직이는 거고 그래야만이 제도도 움직인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도 개혁을 많이 던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법 왜곡죄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왔어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 왜곡죄를 만든다 한들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걸 또 조이대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거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한들 어쨌든 법원 구성원들끼리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적 청산으로 저 확실하게 지금 윤석열 쪽에서 편을 들고 그런 행위들 사법부의 법복 입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짓을 이미 한 것들이 발각이 됐는데도 아무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 백약이 무효하다. 통하지를 않는다. 전 그게 너무 좀 정말 아쉽습니다. 그 답답한 상황을 하여튼 뭐 제 짧은 생각에는 이 답답한 상황을 뚫고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 국민들밖에 하나밖에 없죠, 없다고. 네, 지금은 그렇죠. 믿을 건 우리 자신들, 국민들 우리 자신들밖에 없다라는 것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한동훈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 한동훈은 이번에 보면은 어쨌든 계엄에 그날 12월 3일날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날로만 보면은. 그럼 지금 법원에서도 공판전 증인신문에 좀 나와서 그날 상황을 정확히 좀 증언을 해달라.
지금 한동훈 계속 반대하고 안 나간다고 했잖아. 할 테면 해보라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책 읽어보라고 그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책 읽어보면 책에 다 나온다 뭐. 이상한 그러니까 그걸 증언을 해달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유. 왜 안 할까? 결기가 없어서 그런 건가? 배짱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뭔가 아니 근데 다른 그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안 소속 나간다고. 의원들은 다 안 나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자칫 나가서 증언을 하거나 뭐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는 모습이 비춰지면 그게 국민의힘이나 그 지지층 쪽에서는 저 배신자다 이렇게 낙인 찍힐까봐 예. 뭐 그나마 그래도 출석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도 다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유 같아요, 다. 비슷한 이유라 예, 그런데 배신자로 찍힐까 그렇죠. 봐. 배신자로 찍혔다. 네. 그래서 이른바 내부 총질 예. 한다. 했다. 그것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데 과거 유승민처럼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국가 법질서 법 집행에 협조하는 게 먼저고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네. 당리당략이 있는 건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렇게 배신자로 찍힐까봐 하는 게 유승민 효과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유승민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뭐 본인 어디 바라는데 공천을 줘서 야 유승민 효과 없어 이런 걸 좀 확인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쉽지 않은 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같은 게 그런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거라는 그 걱정을 워낙 또 간이 좀 작은 분이시니까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해서 배신자나 나는 니네 편에 했을 때 그럼 국민의힘에서 아유 우리 착한 훈이 내가 뭘 하나 해줄게 이러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절대 그것도 아니죠. 절대 아니지. 위드훈이 안 해주죠. 동행 안 하죠. 왜 하고 한동훈하고. 써?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보는 게 예. 계엄을 막았다? 그건 잘한 일일 수 있죠. 그렇지. 그동안에 물론 한동훈의 그 원죄는 또 우리가 따로 물어야 되겠지만은 네. 계엄만 놓고 보면 그건 잘했죠. 근데 민심이 가서 붙을 수가 없는 게 잘했으면 계속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또 당내에서 이미 배신자로 찍혀 있고 예. 또 배신자성이 더 강화된다는 것 때문에 약간은 그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뭐 항소 포기 갔다가 한동훈 씨가 엄청나게 떠들고 다니던데 그렇게 한다 한들 민심을 얻겠습니까? 국민들의 민심은 계엄에 대한 태도, 윤석열에 대한 태도, 과거와의 절연 이걸 묻고 있는데 계엄은 반대했지만 지금의 한동훈을 또 물어보면 나 공판 증인신문 못 나가. 그러니까. 그건 내가 당내에서 배신자로 찍히니까 그건 못해. 그거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당에서 또 아이고 우리 위드훈이 같이 해야지.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방향을 잃어버린 부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러면서 가라앉겠죠. 인기라는 거는 카푸치노 위에 거품 같은 건데 곧 꺼지죠. 그 인기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방송국 다닐 때마다 그 팬클럽들하고 같이 다녀요. 그 영상 찍으면서 보면 되게 재미는 있습니다만은 그 언제까지 팬들이 이게 붙어 있겠어요, 이게 정치인이. 그러니까 저도 같은 이제 훈이 입장에서 위드훈이. 내가 만약 그 훈이라면은 내가 그 훈이라면은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도모해 볼 가능성은 정말 불가능해요. 0%야. 그러면은 아니 윤호개인을 더 열심히 하든지. 그냥 무소속으로 나서 그 중도층을 네. 잡는 그 전략을 쓰는 게 유일한 정치인으로서 살 길일 것 같은데. 그러면 항소 포기만 가지고 주된 주제로 삼으면 안 되죠. 중도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경제 얘기라든지 예. 대한민국 미래를 얘기해야 중도가 붙는 거고 그렇지. 계엄에 대해서도 예. 동의가 되면서 과거의 죄를 뭐 씻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지금처럼 국민의힘 당적 달고 저렇게 해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저 정치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치를 그러니까. 한심하게. 변호사 할 거면 몰라도 정치할 거면은 나 같은 훈 입장에서 답답해서 그래 진짜. 위드훈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이라고 보는 게 맞나요? 근데 본인은 한동훈? 당대표도 했다고 하니까 자기. 정치인 본인은 정치인이겠죠. 정치인이라고 생각 네. 정치 길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정치한다 그랬어요. 자기. 어. 네, 정치는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그냥 빨리 변호사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길을 잃었다. 저는 길을 잃었다고 봐요. 예,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저렇게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은 뭐 언론에서 막 그 레거시가 쏴주니까 거의 본인은 뭐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은 하겠지만은 이 정치인으로서는 뭐 전혀 영향가가 없는 지금 행보만 가고 있어서 좀 시간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기점이 될 때마다 편한 길만 택하고 그걸 퇴근을 해버렸잖아요.
아니 그리고 대선 때도 그렇고. 그 12월 3일 밤은 모릅니다만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너무 엉뚱해요. 그렇지. 정권 이게- 인수하려 그렇지. 그랬고 한동. 그러니까 12월 8일 일요일 날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같이 서서 거의 뭐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는 거 보고 저는 그거 갑자기 그 TV에서 보다가 저 제정신이야 지금. 그거야말로 위헌적 발상이에요. 진짜 황당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탄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소신이- 왜냐하면 진짜 내란이 벌어졌어.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이야. 그럼 내란이 벌어졌으면 본인이 당시 여당 대표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당 대표하고 국무총리하고 공동 국정 운영은 아니지. 그건 헌법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아니, 기본이 없어. 아니 그리고 한동훈이 그 시점 이후에도 탄핵까지 그 일주일간에 탄핵한다 안 한다의 네. 입장을 한 4번을 바꿔요. 맞아. 매일매일 그랬었어. 입장이 그랬었어. 바뀌고 무슨 기분이 뭐 비 올 때 다르고 한 것처럼 네. 바뀌는데 네. 그때 이미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고 저는 보는 거고 네.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한동훈이 정치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사하다가 네. 윤석열 만나가지고 고속승진하고 음. 갑자기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을 하더니 막 의원들하고 말장난 말싸움만 하다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 그만둔 날 당 대표가 돼버리잖아요. 비대위원장이. 그렇지, 예.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첫 출발을 당 대표로 출발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왕세자예요? 윤석열이가 왕자 썼으면은 쥐는 왕세자예요? 세자? 오늘 텐션 좋네. 아니 웃기잖아요 이게. 아니 어. 정치인이라면은 뭐 구청장부터 시작을 하든 구의원부터 네. 하든 뭔가 자신만의 정치적인 활동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네. 누가 윤석열이 잘 만나가지고 야 너는 술은 못 먹지만 일을 잘하니까 야 네가 내 뒤를 하고 당 가서 네가 좀 일 좀 봐라. 법무부 장관 그만둔 날 비대위원장 취임했다니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당이 사유화됐으니까 그 짓거리를 한 건데 그래놓고 또 그다음 직책이 또 당 대표를 해요. 네. 이런 정치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김용태 의원에는 저는 사실 김용태 의원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날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목격자죠. 자기는 이제 본회의장으로 난 투표하러 가겠다 해서 표결에 찬성을 겸 해제 찬성을 한 거잖아요. 이 두 분은 큰 정치를 하려면은 진짜 큰 정치 아니고 그냥 정치를 하려면은 지금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자 안 붙이셔도 그냥 사람이면 양심 있으면은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 이 말 했잖아요. 제일 웃겼어. 아니 이거 실언이 아니었대. 실언이 아니었. 아, 그래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저거 앞만 봐도 똥볼인데 저 그냥 저기 준비된 계획된 발언이라고 하거든 본인은. 그러니까 우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봐도 우기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러니까 큰 실수를 했어. 예. 그러면 그걸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그렇지. 다시는 안 그럴 예. 테니까 이번은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하고 그날 내가 좀 넘어가는. 억울했었다. 예. 그 현장 집회니까 네. 뭐 그래서 내가 말 실수를 했다 하고 넘어가는 방법이 통상의 정상적인 수습 방법이죠. 네. 근데 야 내가 다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소리.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야 방송 나가서 내 욕하지만 이래. 네. 그 국민의힘 의총에서 그 얘기한 거잖아. 예. 내 욕하지만 그렇지.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계획하에 한 얘기야. 나는 준비된 하나님의 말만 계획이-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나? 아니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저렇게 우기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건 우기는 거거든. 예. 근데 그 윤석열이 우기다가 지금 저꼴 난 거 아니에요. 저 우기면 위험한데 내가 보기에. 윤석열 혹 하나 떼는 것도 지금 힘든데 오히려 황교안 혹을 하나 더 덜컥 갖다 붙여버리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계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 인정한다면 아마 제 책을 읽고 감동받은 거 아닌가. 고수의 종말. 제가 고수의 종말 썼잖아요. 예. 정말 시키려고 저 계획적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런 거야. 아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애 집회 많이 할 텐데 예. 우리가 황교안까지 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전환길이다. 예. 우리가 정강훈이다.
더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아예 그 세력으로 더 연결돼가지고 이제 겨우 좀 수술 좀 하나 싶었는데 또 혹 붙이고 용종 붙이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빨리 망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아니, 저런 그러니까 정신 상태면. 그 장동혁 대표 말대로 우리가 황교안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치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107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순간에 사실은 자유통일당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당 헌납한 거죠, 헌납. 국민의힘도 아니야. 네. 네. 아 근데 자유통일당이 아니고 지금은 자유와 혁신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또 자유통일당에 있었지. 네. 거기에 공동 대표를 정광훈하고 둘이 네. 하다가 예. 둘이 깨진 거 아니에요? 깨졌죠, 예. 서로 고소하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뭐 새로 당을 또 만들었죠. 황교안. 그랬는데 그 자유통일당이 총선에서 원내 입성에 실패했잖아요. 네. 빵석 됐잖아요. 0석. 그 우리가 황교안이면 그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 되는 거야 앞으로. 아 그런데 그쪽 그 장동혁 대표 그래서 오늘 또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 중도층에서 이 호응이 좋다, 반응이 좋다. 지난번에 윤석열 면회 갔을 때도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이 시차를 두고 분명히 그 효과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또 일부 그 의원들은 그 말 맞다고 막 그 말 맞다고 서로 줄이어서 막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부를 떠는 거네. 아부를. 그렇게 나 저당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참 걱정되네. 저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갈라파고스의 섬이야. 저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얘기를 해보면 예. 이게 아니 중도층에서 무슨 호응을 해. 그거는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나고 있다고 자신들만 믿는 거거든. 그런 경우에 간단하게 우리가 할 때 개뿔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개가 뿔이 어딨어. 근데 개뿔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저기 개뿔도 없는데 사실은. 근데 저기 이제 인증 패널들하고 제가 가끔 이제 토론을 할 기회가 일주일에 한두 번 국민의힘 있는데 인증 패널? 그 인증 패널들하고 제가 가끔씩 토론할 때가 있는데 네. 얘기하다 보면 진짜 제가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할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김건희 증상이 저한테 와요. 헛구역질 나. 헛구역질이 나고 막 어지러워요 진짜로. 네.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줘야 될지를 모를 정도의 예.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장동혁의 인증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게 뻔히 예상됐던 게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들으면 놀라지만 사실 놀랄 일은 아닌 게 장동혁 뿌리가 어딥니까? 원래 뿌리가 한동훈 옆에서 그러니까, 껄쩍껄쩍해서 시작을 했다가 네. 전한길한테 붙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뿌리가 전한길인 걸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황교안이다 아직 우리가 놀랄 때가 아니고 앞으로도 전화기 나와, 우리를 그러면은? 더 놀라게 만들 저는 위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이 지금. 자, 그 오늘 그 오전에 그 발표됐던 그 한미 정상 합의문 그 팩트 시트 그거 이제 좀 다뤄봐야 됩니다. 자, 그 주제 좀 다루겠습니다. 저 팩트 시트라는 게 한미 정상회담과 합의문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 가장 큰 관심이 어쨌든 그 뭐 핵추진 잠수함도 있었지만은 대미 투자금 2천억 달러 이거 우리가 그냥 조공을 바치는 거 아니냐, 헛돈 쓰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컸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될지 좀 대통령이 밝혔거든요. 이거 먼저 좀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저기 이제 투자 사업 선정은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 할지 선정은 2029년 1월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때까지 아마 선정을 한다고 해요. 네. 거기다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추가로 이제 계속 되겠지. 네. 그러니까 되면은 자 우리가 요거 투자하겠다면은 45일 내에 한국에서 입금을 해야 된다고 해요. 45 영업일 이내. 그러니까 은행 영업일 이내. 그렇죠. 주말은 아, 빠지는 빼고? 겁니다. 아, 주말은 그 빠지나? 경우에는 이제 그럼 한 50일 좀 넘겠네 그러면. 50일 훨씬 넘죠.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두 달이 넘죠. 두 달에 토 일 빼면 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은행 영업 안 하니까 한 그럼 달에 어쨌든 간에 20일로 쳐야지. 그럼 60일로 치고 그럼 60일 내 그러니까 돈을 입금 안 하면은 다시 관세는 25%로 올라간다. 이 조항이 있다는 건데 그럼 어쨌든 우리가 계속 우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알래스카 같은데 그냥 밑 빠진 독에 우리 돈 쓰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지금 대통령 말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건을 실제로 봐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예.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되느냐. 예. 그건 베스트죠. 미국도 우리도 좋아 이 사업 해보자 예. 라는 합의가 있으면 베스트인데 아니면 예. 미국이 투자 대상을 선정했을 때 예. 우리가 이른바 비토권을 가지면 그렇지. 이건 안 예. 돼라고 비토권을 가질 수 있어도 결국엔 뭐 합의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의 일종의 거부권 아니면 뭐 그런 게 어떻게 확보되는지가 문제일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하기로 예. 했으니까 예. 구체적인 방법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뭐 이른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무조건 투자 대상이라고 선정해놓고 우리는 군말 없이 돈을 보내야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비토권을 갖고 있는 거를 지금 워딩 그런데 사실 아직 합의안은 명확하게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지 좀 알 것 같은데 뭐 그런 우려 사항을 처음에 우려했던 그 부분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하도록 했다. 한국 그러니까 이거구나. 미국 상무부가 투자위원회를 하고 한국에서는 협의위원회를 두기로 했었잖아요. 그건 공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네. 저거로 지금 나오는 속보로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한 그런 안전장치로 문구를 넣어놓은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한다 이렇게까지 해 놓은 거고 이제 기구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이제 잘 운용이 되면 이거 문제가 없는 거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견이 있을 때는 그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그 기준 그게 이제 양쪽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서로 필터링을 해서 논의는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떠한 비토권을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 그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비토권이냐 아니면 그냥 어떠한 구두적인 어떤 항의성에 좀 담보권이 없는 비토권이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구체화가 나중에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아마 협의를 아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영문하고 대조해 가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한국에는 협의위원회와 한국협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협의와 합의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합의는 그야말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협의는 협의 절차를 거치고 어쨌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꼭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협의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더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속 좀 지금 합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그 구체적인 부분에서 계속 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팩트시트를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조약 방식이 아니고 MOU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OU까지 앞으로 더 남은 거죠. 그렇지. 문구가 다 남은 거예요. 근데 MOU가 저는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할 때 야 이거 뭐지 그랬는데 우리가 한미 FTA는 어그리먼트잖아요. 조약이잖아요. 조약을 체결하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법적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약속인 것이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MOU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건 양해 각서예요. 이렇게 해볼까? 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건데 추후로 합의하자 이렇게 계약하자. 그렇죠. 통상은 이제
MOU를 체결한 다음에 예. 민간 분야에서는 그 이후에 절차를 더 진행해서 컨트랙까지 가는 거고 예. 뭐 국가 간의 일을 진행할 때는 보통 어그리먼트까지 가는 과정인데 근데 MOU라고 해서 다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에요.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네.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MOU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은 MOU라는 게 이제 뭐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이니까 이 내용은 넌 바인딩이다. 법적인 기속력이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확하게 넌 바인딩 조항이 안 들어 있으면 그럼 그 나중에 소리겠네. 그거 갖고 싸움 나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예. 막 싸움 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예.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MOU 문건까지 나와봐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국내에서는 사실 법원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이제 해석을 받고 해결을 하는데 뭐 국제관계도 뭐 사실은 뭐 국제 법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국제 질서라는 거 트럼프가 그냥 다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국제 질서는 반대로 말하면 이런 뭐 MOU도 또 뭐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우리가 따져는 봐야 되는데 이게 결국엔 또 외교의 영역으로 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양 국가 간에 신뢰를 가지고 동맹을 격상시켜 가면서 잘 굴러가게 만들자. 그럼 미국도 노력할 책임이 있고 우리도 거기에 응할 책임이 서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담보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건 외교적 차원에서 저는 풀어가야 할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국내 정치랑은 또 다른 거죠, 사실은. 지금 사실 큰 틀을 짜는 틀만 거죠, 지금. 큰 합의를 틀을. 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MOU라면 저는 국회 비준을 오히려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법적 효과를 더 줄 필요가 그렇죠. 없는 거죠. 왜냐하면 MOU인데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국회 비준까지 받아 놓으면 예. 이거 꼼짝없이 나중에 그렇지. 묶일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가 바뀌더라도 예, 예. 트럼프가 바뀌면 우리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그 시절은 좀 생각하는데. 어둠의 시절 아니야. 야, 근데 이거 MOU보다는 FTA가 우선 아니냐? 이거는 어그리먼트인데 그렇지, 뭐 그렇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그렇지, 수도 있는 그렇지. 거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 협정이 원래 있는 어그리먼트 네.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트럼프가 바뀔 가능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도 지금 높아.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신중할 국회 비준을 아예 필요가 있다. 안 받아서 아니, 저는 국회 비준을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신중하게. 그 부분도 일리 있네.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지만 팩트시트가 어쨌든 발표가 늦어졌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다 짐작했지만 원자력 협정하고 그리고 사용 핵처리 네. 그 핵처리 그리고 또 잠수함 요것 때문이다. 뭐 잠수함을 특히 어디서 건조할 거냐 이거. 트럼프는 미국 필리에서 조선소. 자기네 건조하라고 와서 하자는 했잖아요.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야 그거는 안 되는데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성락 실장이 좀 브리핑했어요. 좀 들어보시죠.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라는 거였고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 연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원자력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건조 위치에 대해서 일단 정리가 됐다는 건 한국에서 짓기로 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옥포 조선소에서 짓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건 전제로 합의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트럼프가 그거는 양보를 한 건가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쪽에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해준 거니까. 아니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물론 한화 오션이 인수하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건 일단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거는. 방산 거기가 방산 업체로 지정이 안 돼 있다면서 미국 내에서.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망한 조선소를 인수한 거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예. 해야 되니까. 현실적인 그리고 고려를 했겠죠. 옥포 조선소는 옛날 대우 시절부터 잠수함 만들던 곳이고. 예. 근데 잠수함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만든 건 디젤 잠수함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그 핵 추진을 하려면 그 원자로가 있어야 될 텐데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무슨 고리원전에 있던 걸 띄워다가 여기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도 우리가 있나 봐요. 다 기술은 다 아니 완성돼 그 있다고.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예.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협조해주기로 했죠. 그 기술은 미국이 되고 네. 이제 우리가 건조는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서로의 판을 만든 거고 전 이번에 저거 보면서 참 애를 많이 쓴 협상이다라는 걸 느낀 것이 결국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간 것이고 또 재처리 문제까지도 일단은 논의를 했다라는 게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 또 예.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처리 문제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그렇죠. 한 부분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네. 생각보다 이 핵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또 얻어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라늄 농축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에는 그러니까 무기급 우라늄이 아니고 그 연료 그렇죠. 발전 상업적으로 연료용 쓰는. 예. 발전 연료용 우라늄 농축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저게 우리가 절실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한국이 그걸 추진하는 걸 지지한다라는 예. 수준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핵 추진 개인적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보다도 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이 부분이 더 훨씬 더 우리가 좀 절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번에 저 부분을 좀 확실하게 조금 더 밀어붙여서 그냥 도장을 찍었으면 아니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하면 되죠.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로 사실상 개정이 확정된 거죠. 예. 이제 그때 된 논의돼야 것이고 되죠. 저는 이제 부가적으로 생각나는 게 기왕에 우리가 이제 핵과 관련한 많은 규제가 이번에 풀리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체의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리장 예. 경주에 만들었던 거 저준이 그거는 말고도 저준이 그건 저준이지. 그야말로 저준이. 그거 그게 가능하겠어요. 물론 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어쨌든 난리가 아니 왜냐하면 예. 기왕에 우리가 이제 핵연료 재처리와 예. 폐기물도 이제 다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훨씬 권한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군사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이미 갖고 있는데 이게 EU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그 나라의 자체적인 고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어야 그렇지. 예. 핵 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 있었어. 지소 아니 뭐 텍소노미에 텍소노미의 내용 중에 그 예, 예, 부분이 있죠. 예, 예. 그렇기 고준위 때문에 폐기장이 있어야만 된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EU 쪽에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서 만든 반도체를 수출하고 그럴 때 이게 한국세를 안 붙인다. 그렇죠. 이게 그린 에너지로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자체적인 처리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의 권한이 훨씬 넓어지는 이 마당에 이 논의도 좀 시작해야 되지 않냐. 물론 그 저준위 폐기물 한번 만들 때 군산에서 난리가 나고 뭐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어렵더라도 꼭 그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뭐 그 부분까지는 지금 너무 먼 얘기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나 뭐 이런 부분이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아까 그 위성락 실장이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면은 이거 하려면 기존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할지 이거는 지금 미국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더 훨씬 더 많은 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은 정해진 거죠. 이제 민수 목적의 이제 상업용으로만 우리가 쓰고 예. 또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나 또 핵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이제 검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이제 군사상 목적이 아니라는 걸로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당연히 받는 거라면 예. 어느 범위까지 그러면 우리가 얻어올 거냐. 그렇지. 아마 그 예. 부분을 이제 추후 협상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만큼 예. 또 우리는 최대한 또 국익 중심의 협상을 좀 해서 또 에너지 문제 이런 거 좀 해결할 게 있으니까요. 예. 아마 그 부분이 좀 관건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좀 나오는 대로 좀 보고 마지막으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노만석 대우 오늘 하여튼 퇴임했잖아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대통령 기자회견 때문에 다 묻혀버렸는데. 퇴임을 하는지 하든지 말든지. 이거 좀 물어보려고. 그 중앙일보인가 동아일보인가 어디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전전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네. 거기서
검사하면서 자기가 배운 거는 검사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 이걸 네.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제일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제일 떠벌리고 엄청 많이 했죠. 뭘 배운 거야 도대체? 잘못 배운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아니 단독 인터뷰도 조선일보하고 했지, 중앙일보하고 했지. 뭐 그리고 그동안 쏟아낸 말이 며칠 동안 얼마나 많아요. 많은 것뿐만이 아니고 시시각각 바뀌어 막. 그 기자들하고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지나가면서도. 그리고 검사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 오늘 한동훈 출연한 프로 한번 보십시오. 뭘 입이 무거워야 돼요. 진행자들이 막 말려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질문을 하면 좀 답을 하라고. 그 정도로 입이 가볍고 말이 많은데. 나 그래서 하여튼 아니 근데 요거 마지막 그거만 물어보려고요. 노만석 어쨌든 이제 나갔는데 이게 앞으로 지금 검찰 개혁 와중에 지금 이 항명 파동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검찰 개혁에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안 미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예상치 않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돌발 변수가 나온 건데 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적 청산이 없는 제도 개혁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 검사들 이번에 뭐 저걸 항명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에요. 예. 이거 자체가 징계 사유고 또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엄단을 하지 않으면은 검찰 개혁 아무리 해도 그 공소총에 그 사람들이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는 오히려 저 검찰들의 망동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처리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벌 100개. 일벌백계 보여줘야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저는 노만석 대행의 퇴임으로 사실은 일단락 됐다고 봐요. 더 이상의 어떤 어떤 집단적인 의견 표명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예. 항소 포기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의해서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면 노만석 대행이 퇴임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수가 법무부 있어요. 장관한테 타겟을 올 그렇죠. 만하겠지만은 근데 수사 지휘가 없었거든요. 장관의 수사 지휘는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예. 우기고 있는 거죠. 근데 노만석 대행이 결국에는 뭐 이진수 차관하고 통화해서 결정을 했던 그거는 그야말로 의견인 것이고 검찰총장 대행보다 아랫 사람이거든. 예. 직책으로 보면 예. 차관은. 예. 그러니까 결국엔 검찰 조직의 수장이었던 검찰총장 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이었기 때문에 노만석 대행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들이 검찰총장 대행을 상대로 당신 무슨 이유에서 포기를 지시한 거냐라고 반발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누굴 상대로 할 거예요. 검찰 내부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인 외부의 지시가 없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락 됐다고 봅니다. 됐다. 저는. 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신임 대검 차장에 그러니까 노만석 후임으로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임명이 됐네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대변인 지냈던 분. 그럼 저분이 지금 그러면 대행을 하겠네. 그러니까 구자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검찰총장 대행인 것이죠. 물론 예. 근데 그러면 계속 대행 체제로 내년 10월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총장 총장을 인사를 하면은- 안 할래나? 그러니까 또 청문회 거치고 그러면 한 두세 달 그렇죠. 거치니까 예, 예. 그게 아니, 별로 실익이 없다. 일단 대행은 해야죠. 대행 예, 체제는 만들어 놓는 건 맞는데 예. 저는 이제 총장을 계속 총장 놔둘 임기 거냐? 총장 임명을 할 거냐? 뭐 2달 후든 3달 후든 아니면 뭐 그냥- 그런 해석도 있던데 총장을 지금 만들어 놓으면은 검찰 개혁을 검찰을 지금 해체한다고 하는데 더 똘똘 뭉치는 구심점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어서 그래서 그냥 내년 10월까지 대행 체제로 계속 간다.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뭐, 이번에 그 18명 뭐 다 징계를 한다 뭐 그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닌데 거기도 주동자들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이번 그 맞아요. 우리가 그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검사징계법도 네. 이번에 개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추가적인 검사징계법 해서 아예 일반 공무원을 네. 한다. 뭐 그거는 저는 좀 더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미 지금 법 체계하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벌백계를 그 주동자들에 한해서는 좀 해야 이게 조직이 관리가 되지. 일단 10명은 파면시켜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글쎄요 이게 조직이 잘 단도리가 될지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 좀 많이 오버됐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